롤링 썬더 작전이 종료된 후에 미 공군과 해군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동안 북베트남 공군도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롤링 썬더의 마지막 1년 동안 철저한 지상 관제에 따른 미그 21의 매복 전술로 미군 조종사들을 괴롭히며 분전하기는 했지만 미군의 끈질긴 비행장 공습에 더해서 연료 부족, 부품 부족, 정비 불량에 시달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롤링 썬더가 중단되며 북폭이 갑자기 끝나버린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북베트남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때가 찾아온다면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해서 베트남을 통일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닉슨 행정부는 만약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대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시도한다면 즉시 북폭을 재개할 것이며 이번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가공할 만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었죠. 따라서 북베트남으로서는 가장 큰 장애물인 미군의 항공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가 절실했습니다. 롤링 썬더가 마무리될 무렵 북베트남 공군의 가동 가능한 전력은 미그 21 38대와 미그 17 112대로서 숫자상으로는 150대 정도의 미그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던 미그 21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죠. 머지않은 미래 또다시 항공전이 재개된다면 미군기들은 더욱 강력한 전파 방해를 구사하며 북베트남의 셈을 무력화하고 대공포화가 미치지 않는 높은 고도로 침투할 것이 자명했으며 이렇게 된다면 높은 고도로 날아올라 미군기들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미그 21 전투기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기관포로 무장한 미그 17도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북베트남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저공을 방어하며 분전하기는 했지만 기관포만으로 무장한 아음속 전투기 미그 17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 전투기라는 것이 분명했죠.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미그 17은 날카로운 선의 성능을 과시하며 방심한 미군기들을 23대나 격추시키는 위협적인 독파이터로 인식되기는 했지만 공중전에서 무려 87대가 격추당하는 큰 손실도 기록합니다. 속도와 상승력이 떨어지는 구식 전투기 미그 17은 미군 조종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베트남 공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그 21을 더 확보해야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중동 지역에서는 67년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치욕적 패배를 당한 이집트와 시리아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으며 아랍의 대부를 자처하던 소련은 녹아 없어진 아랍 공군의 재건을 위해서 최신형 미그 21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었죠. 반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신의 전투기 F4 팬텀과 A4 스카이호크가 대량 공급됩니다. 이때부터 양측 전투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동의 하늘을 피로 물들이며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은
언제 또다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롤링 썬더가 끝난 후에 소강 상태로 접어든 베트남 항공전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약간 시들해졌으며 북베트남 공군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북베트남은 필사적으로 소련의 원조를 요청한 끝에 미국이 전력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는 있었죠. 1970년 5월이 되자 미그 21 전력은 총 94대로 늘어나 1년 전에 비해서 2.5배가 되었으며 미그 17도 140대로 늘어납니다. 북베트남에 도착한 미그 21 중에는 소련의 최신형 전투기였던 미그 21 MF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기체는 추력이 20% 강해진 신형 엔진과 제이버드라 불리는 신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항전 장비가 강화된 새로운 세대의 미그 21이었죠. 미그 21 MF는 항전 장비의 추가로 동체 상부가 볼록해지는 미그 21 후기형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좋지 못했던 후방 시야가 더 나빠져서 캐노피 상부에 대형 백미러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비행 성능이 좋아진 미그 21 MF는 급가속 능력과 순간적인 급기동이 가능했으므로 고속으로 치고 빠지는 매복 전술의 효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그 21 MF의 나토 코드명은 PC배드 J였으며, 이 신형 전투기가 북베트남에 공급된 사실을 눈치챈 미군 접보부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렇게 북베트남에 도입된 미그 21 MF는 훗날의 라인베커 작전에서 미군기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위협적인 적수가 될 것입니다. 소련이 제공한 신형 전투기 미그 21 MF가 도착하면서 북베트남의 항공 전력은 크게 증강되었으나, 미군의 강력한 항공 전력을 고려한다면 94대의 미그 21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미군기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경험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 교관으로 활동하며 상당수의 신참 조종사들을 양성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탑승할 신의 전투기는 너무나 부족했죠. 북베트남은 소련에 더 많은 미그 21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중동 지역에 관심을 집중하던 소련은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중공으로부터 새로운 미그기가 공급됩니다. 이 전투기는 최신 전투기에 목말라 하던 북베트남 공군에게는 그야말로 가뭄 속의 단비와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바로 미그 19였습니다. 미그 19는 1950년대 초반부터 소련이 미그 17의 후속기로 개발한 기체였으며, 소련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용 초음속 전투기였던 미 공군의 F-100 슈퍼 세이버를 의식하고 설계된 미그 19는 초음속 성능을 추구한 나머지 지나칠 정도로 후퇴각이 주어진 주날개를 가지고 있었죠. 소련 공군은 1955년부터 미그 19를 실전 배치했지만, 초기 분량의 미그 19는 기체의 설계가 불안정했으며 완성도가 떨어져서 높은 사고율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소련 조종사들은 미그 19를 외면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불안정성을 대폭 개량한 미그 19S가 생산되면서 일선 전투기로 손색 없는 성능을 가진 뛰어난 전투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미그 19는 미그 17에 못지않은 기동성을 가졌지만 가속력과 상승력이 탁월했으며 30mm 기관포를 3문이나 장착하는 중무장에 더해서 아톨 미사일 2발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토는 이 미그기에 파머라는 코드명을 붙인 후에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 무렵부터 소련 공군은 마하 2급의 고성능 전투기 미그 21의 실전 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결국 어정쩡한 성능의 미그 19는 찬밥 신세가 돼버렸죠. 소련 공군은 1957년 미그 19의 생산과 운용을 중지했으며 2000대 정도 생산된 미그 19는 대부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아랍연맹 등의 우방국 원조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선진 항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중공이 이 전투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미그 21의 대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었던 소련은 생산 설비와 면허 생산권을 우방이었던 중공에게 넘겨버립니다. 초음속 전투기 미그 19의 면허 생산권을 획득하자 크게 기뻐한 중공은 1958년부터 양산에 성공했으며 J6라는 제식 명칭 하에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공은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는 J6, 수출용 기체에는 F6라는 별도의 제식 명칭을 붙였지만 불타는 하늘의 베트남 항공전에서는 미그 19로 통칭하기로 합니다. 중공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5,800대 이르는 미그 19 계열기를 생산했으며 미그 19의 최대 생산국이 됩니다. (1970년까지) 중공으로부터 미그 19 30대가 도착하자 크게 기뻐한 북베트남 공군은 새로운 전투비행단 925연대를 창설하고 미그 19의 운용을 본격화합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이 전투기의 성능이 미그 2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미그 17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비밀 무기로 평가하고 있었죠. 한편 미군 첩보부도 새로운 미그기가 북베트남에 공급된 사실을 탐지했는데 이 무렵 중공이 파키스탄에 이 기체를 수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은 신속한 첩보 작전으로 파키스탄 정부의 묵인 하에 이 기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비밀리에 테스트 파일럿들을 파키스탄으로 파견해서 성능 평가를 실시했죠. 파키스탄 상공에서 며칠 동안 집중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미그 19에 대한 분석이 완료됩니다. 미군 테스트 파일럿들은 미그 19의 비행 성능에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이 전투기는 미그 17 못지않은 수평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가속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35 정도였습니다. 물론 미그 21보다는 고속 성능이 뒤떨어졌지만 마하 1.2까지는 팬텀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속 능력을 가졌으며 미그 17과 21에 비해서 조종석의 시야가 매우 좋은 편이어서
중간 고도 이하에서 근접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팬텀에게 위협적인 적수가 될 것으로 보였죠. 팬텀이 미그 17을 상대로 애용하던 수직선상 기동수를 미그 19에게 똑같이 사용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미그 19의 주무장이던 30mm 기관포는 1문당 90발의 포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리거를 계속 당기면 6초 정도 사격이 가능한 분량이었습니다. 사격을 시작하면 30mm 기관포 3문이 동시에 발사되는데 그 섬광이 너무 강렬해서 기체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번쩍거렸습니다. 위력적인 기관포를 3문이나 장비한 미그 19는 1초에 45발의 포탄을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미공군의 M61 기관포에 비해서 2배 이상 강력한 충격량을 발생시킬 수 있었죠. 미군 테스트 파일럿들은 고속으로 치고 빠지는 미그 21과 달리 미그 19는 근접 공중전용 전투기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었는데 미군 테스트 파일럿들이 주목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심각하게 짧은 항속거리였습니다. 스펙상의 항속거리는 1300km였었지만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 전투 비행 수준의 조건에서는 항속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비행시간이 짧은 편이었던 미그 21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근접 공중전 도중에 애프터버너를 5분 이상 가동한다면 연료 소모율이 너무 높아져 기지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군이 모르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공이 생산한 미그 19의 엔진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고장률이 높았으며 정비 유지가 어려워서 북베트남 공군의 정비사들에게 악평이 높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다 보니 고온다습한 베트남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엔진 트러블이 속출했으며 실제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 19 가동률은 6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초음속 전투기가 아쉬웠던 북베트남 공군에게 미그 19는 소중한 자원이었으며 조만간 시작될 라인베커 작전을 배경으로 나름대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은 미그 17과 미그 21을 각각 레드 밴딧, 블루 밴딧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제3의 미그기 미그 19가 등장하자 화이트 밴딧이라는 코드명을 붙이고 조종사들에게 자세한 성능을 브리핑하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 해군 조종사들은 향후의 전장에서 화이트 밴딧 미그 19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 19 운용부대였던 925연대가 하노이 북서쪽에 새롭게 건설된 옌바이 비행장에 주둔했기 때문이었죠. 이 옌바이 비행장은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미 공군기들의 주요 침투 루트였던 서드 리지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설된 비행장으로 향후에는 미그 19의 상대가 미 공군기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게 됩니다. 서드 리지 차단 임무를 수행할 925연대는 미그 17과 미그 19를 혼성으로 운용할 예정이었으며 라인베커 작전이 임박한 1972년이 되자 925연대의 미그 19 전력은 총
44대로 증강됩니다. 베트남 하늘에 새롭게 등장한 화이트 밴딧 미그 19는 강력한 미군의 항공 전력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